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2023년 2차 경찰 시험 치신 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부터 이제 정밀해설 좀 해볼 텐데, 총평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아주 스피드하게 총평을 올려드렸는데, 이 총평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 보시고, 다시 말하지만 이번 2차 시험에서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상. 이 중상은 즉 작년 2차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다운됐지만, 그러나 이번 1차보다는 올라왔죠. 그래서 향후에 이 경찰학이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그 방향성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이번 2차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셨던 수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합격권에 계신 분들도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변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수험가에서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수업 때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경찰학은, 이 경찰학이라는 이 과목은 이제 전공 과목으로서의 본색을 아주 리얼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실히 이번 2차에서 나타내주고 있고, 다음 연도 24년도 1차일 경우에 더 그 색깔, 즉 난이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은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래서 이 경찰학은 전공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공적 수준에서 이제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않고, 흔히 일반적 수험가에서 그냥 대충,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분의 학습하듯이 뭐 기출 좀 풀어가지고 두 문자 몇 개 외워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그대로 때려버린다. 떨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절대 하셔서 안 되고, 제가 제시하는 전공적 수준에서의 경찰학에 제대로 된 약간 학문적 스타일의 접근을 토대로 하여 이 과목이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독특한데, 학적 성격과 그리고 법적 성격과 그리고 실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선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무와 직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찰학을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학적 사고를 토대로 해서 객관식적 사고를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이걸 측정하고 싶은 거죠. 이건 뭐냐면 기존에 출제원들이 그냥 단순히 현직자들이 와서 냈던 것 또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교수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교수들에 의한 접근은, 제가 접근하는 이 교수적 스타일의 접근이 제일 정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매우 많은 적중을 하고 있죠. 물론 이번 출제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굉장히 꼼꼼히 또 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와 특정 질문들은 정말 아주 꼼꼼히 디테일하게 아주 내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짜지는 일반적 수험 범위를 약간 벗어나서 난이도 조절을 한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기본적 이 경찰학적 성격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앞으로 경찰학이 행정학적 성격과 행정법적 성격의 이 영역을 좀 더 심화시켜 들어갈 거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 토대로 해서 여러분 총평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동시에 한번 보시면서, 이제부터 시험을 보신 분은 당연히 잘 보셨을 것이고, 또 잘 못 보신 분은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면 저와 함께 팩트 경찰학 김만희와 함께 이제 2024년 경찰학을 정말 고득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기출을 토대로 해서 가장 빨리 업로드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스피드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다 갖고 계실 거고, 없으시면은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에 들어가셔서 자료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프라임에 올려뒀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피드하게 1번부터 한번 총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1. 경찰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 국가에서의 일반적 경찰 개념을, 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작용, 바로 이게 포인트죠. 네, 이러한 작용, 이 정의를 토대로 해서 실정법적 개념과는 꼭 일치할 수 없다. 즉 경찰 개념은 그 나라별로 상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일반 학습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경찰, 자,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광의적 개념에서 접근하죠. 구분하는 것이지만, 자, 보안경찰은 독립적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행정경찰은 각종 일반 행정기관과 함께한다. 즉 직무 수행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당연히 2번 내용도 합격권이라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3번
18, 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해당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성격을 갖고 있었고 바로 이 절대주의 경찰국가, 흔히 경찰국가 시대 요것과 다음에 나타나는 법치, 우리가 경찰국가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자, 경찰국가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법치주의적,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경찰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때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찰 권력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서 구체적으로 다듬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서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던 것들은 흔히 대륙계 국가들의 법적 개념에서 경찰 개념의 활동의 범위를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뒷부 보시면은 법치국가적 경찰 개념으로 법제화된 것은 1794년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그렇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그리고 프랑스 재화 형벌법전, 그리고 나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그리고 나서 바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경찰법, 경찰 개념에서의 활동을 규정해 가는, 그래서 점차 그 권력을 축소시켜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학습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기본적 내용이고 4번에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별할 때 사법경찰, 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구별했을 때 수사경찰 같은 경우에 우리는 누가 합니까? 일반 행정위원회 수사 아니죠. 기본적으로 경찰, 즉 조직법적 근거에 의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서 수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 아닙니다. 2번 경찰의 위험 방지 임무에서 자, 위험. 자, 이것도 기본적 개념 문제인데 위험에서 1.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험은 행위 책임이 개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 행위 책임, 상태 책임. 네, 책임상 정의고. 두 번째, 외관적 위험이 존재할 때 경찰 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 손해배상. 자, 위험에 대해서 위험의 외관적 위험과 특히 오상 위험이 가장 큰 구별을 해둬야 될 부분들인데 크게 보면 뭐 위험 혐의까지도 볼 수 있겠죠. 위험에 대한 혐의.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외관적 위험에 대해서는 바로 뭐다? 경찰의 개입이 적법합니다. 적법. 그래서 적법하기 때문에 경찰의 과실이 없죠. 요 적법하기 때문에 이 적법이라는 점, 그다음 오상 위험일 경우에는 경찰의 개입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이냐 위법이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법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고 적법은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손실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손실이냐 손해냐, 바로 이 부분의 개념은 수업 때 매우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그대로 시험에서 딱 포인트로 찍어서 지문을 구성하고 있죠.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팩트 경찰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웃으면서 맞춰야죠.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 적법으로 갔기 때문에 손실 개념을 하는지 손해배상은 위법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3번에 경찰의 범죄 예방 및 위험 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찰 조사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위험 혐의의 존재는 위험 조사 차원에서 경찰 개입을 정당화시키죠. 네, 됐습니다. 자, 3번 국자법입니다. 자, 이번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인데 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묻다가 이번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물었는데 그러나 팩트경찰로 준비하신 분은 국가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두 위원회 조직의 비교적 개념의 대조적 영역들을 다 정리했던 것들이니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자, 통법 따라서 두 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자안전부력, 이건 대통령령이죠. 그리고 특강 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 각 부령으로 정하는 것들 딱 구별하는 특강까지 했었는데 이건 당연히 대통령령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이건 함정을 팠는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특정성, 경찰에서 이 특정성이 나오면 10분의 6인데 바로 문제는 비상임위원이 아니라 그냥 위원 전체에 비상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전체의 10분의 6, 요 기준이 성별 기준입니다. 위원 전체 알았죠? 네, 비상임 이렇게 함정을 팠습니다. 세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을 하는데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없고.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되고,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와 위원 둘 이상의 요구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임시회 개최 요건도 수업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이건 그대로 국자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확인하고 계셔야 될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4번이죠. 경찰 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지금 스피드한 해설 강의를 토대로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해설들은 자료로도 카페 올려드리고 있고 자료로도 첨부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접근할 때 이 지금 시험에서 바로바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건지를 바로 오늘 쉬고 바로 따끈따끈한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니까 그걸 확인을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자, 원래 2차 4번 문제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경찰 조직의 냉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되죠. 자, 냉소주의입니다. 우리가 냉소주의를 이야기할 때 보통 내용에서는 회의주의와 비교를 많이 하죠. 회의주의와. 자, 이건 기본적으로 경찰적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냉소주의는 별다른 합리적 근거도 없고 개선의 여지에 대한 것들도 없고 개선 의지도 없고, 그냥 전체에 대해서,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전체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걸 냉소주의로 부른다면, 회의주의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개선의 의지를 갖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걸 회의주의라 불러주죠. 네, 이렇게 구별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냈을 텐데, 자, 1번 니드호프.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구조원인 가설, 경찰 부패의 구조원인 가설의 대표적인 학자가 요 니드호프죠. 사회 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 체계가 붕괴되어서 새로운 신념 체계에 의해서 급하게 대체될 때 냉소주의. 자, 냉소주의는 이게 아니고 이 설명 자체가 새로운 신념 체계에서 급격히 대체될 때, 혹은 또 다른 질서가 없어 가치의 혼돈이 발생해서, 이런 걸 이제 듀리켐 같은 사람이 아노미라고 부르죠. 아노미. 그러니까 이 1번 지문은 전혀 엉뚱한 해설에 대한 해당하는 설명을 그냥 훅 집어넣는 겁니다. 뭔가 들어봤지, 한번 곤란해 볼까, 이런 식으로 툭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1번은 틀렸고, 자, 니드호프는 구조원인 가설의 대표적인 학자고, 이번에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는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네, 전문직업화에 대한 기제, 바로 냉소주의가 팽배하면 아무래도 경찰에 대한 전문직업화적 성격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3번에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통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냉소주의가 아니고 회의주의는 바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의 의지를 갖는 거, 그게 없으면 냉소주의. 아무것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정해버리는 게 냉소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설명이 냉소주의, 회의주의가 바뀌었고, 4번에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안으로서 일하는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에 대한 자극을 주어 금전 보상, 제재 등의 외적 요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하여 조직에 권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맥그리거의 X 이론적 개념. 맥그리거 이야기하고는 X 이론과 Y 이론의 인간형이 있는데, 이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X주의를 하면 뭐한다? 더욱더 수동적으로 만들고 더욱더 피동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Y론적 관리로 가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X이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대안으로 안 맞죠.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5번에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은 호의를 제공받아 경찰관의 도덕적 부채를 느껴 그리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 행위를 하는 상황은 미끄러워진 경사이론 가설과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것들은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제가 말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씩 웃으면서 딱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은 호의 자체가 이게 점차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부패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끄러진 경사로 이루어내는 건데, 이 지문에서 보고 있는 것은 작은 호의로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 미안한 것 때문에 나중에 착한 일을 하게 된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한 이론을 파악하고 계시면은 당연히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로 골라낼 수 있는 지문이 되겠죠. 두 번째, 대의명분이 있는 부패와 더티에리. 더티에리 같은 경우도 기본 때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를 토대로 해서 이 더티에리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사회 공공적인 어떤 공익적 목적 그리고 개인의 어떤 행위,
이 개인의 행위가 어떤 부정한 내지는 부도덕한 부당한 수단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의 갈등을 나타내는 게 이제 더티에리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더티에리 문제를 부패의 개념적 징표로 개인이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명분 있는 부패, 바로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 거죠. 같은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익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추구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을 부패로 이해한다면, 인 하이덴하이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죠, 시장적 관점, 관료적 관점이고 시장 중심, 즉 가격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것을 시장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 중심적 관점의 뇌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뭐 체포될 확률이라든가 처벌받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남는 이익,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익이 얼마 남을까, 뇌물을 내가 10억 주고 100억의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 어떠하다? 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적 판단 가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분류의 부패의 분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공직자가 직무 관련하여 그 지위를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방위법상의 부패 행위, 정의죠. 네, 됐습니다. 자, 6번, 코엔펠드버그가 사회계약서로부터 노출한 경찰활동의 기준, 이건 전형적인 기본서적 내용이죠. 자,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 목적, 바로 이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범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범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찰은 생명과 신체 보호가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나쁜 악인 처단하듯이, 영화 이야기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러한 생명과 신체 보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에서 판례로 나왔던 오토바이 폭주적 단속하다가 사망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두 번째,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자,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갑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짓는 거, 네, 이건 완전 기본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적중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공공의 신뢰는 갑을 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의 보고도 없이 혼자 탈주범을 검거하려다 실패하는 거, 이 공공의 신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협력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네. 자,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 그렇죠, 차별 편들기, 가장 대표적인 공정한 접근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정의되어서 지문화되었으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가보죠. 부정청탁 금품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도 중요법인데 이해충돌방지법과 더불어서 중요한 법으로서 반드시 봐둬야 될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 시행령까지 간다면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의 명목에 관계없이, 그렇죠, 부정청탁 방지, 자, 요 정도의 숫자, 그래서 객관식이지만 기본적 암기는 해줘야죠. 이런 거는 암기를 하는 거고, 이해할 건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처럼 말도 없는 터무니없는 두 번째 그냥 암기만을 위한 암기의 경찰학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은 지금 1번처럼 이 수수, 뇌물수수 관련돼서, 자, 직무 관련성 여부 그리고 대가에 대해서, 자, 1회에 100만 원이고 당 회계연도 연이죠. 연 3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음식, 경조사비, 그리고 선불, 이게 얼마였죠? 그렇죠, 3만 원, 5만 원, 5만 원 체제에다가, 그리고 예외적으로 농수산품 관련되는 것들은 10만 원까지 예외를 두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물론 추석 설날까지 가게 되면 20만 원까지 예외, 이게 이제 규정상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1번 지문을 구성했으니까 됐고, 그래서 바로 이 100만 원 때문에 검사들의 그 불기소 세트 98만 원, 이런 무리스러운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자, 이번에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갑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당 30만 원의 사례금. 자, 외부 강의의 경우에 사례금의 상한은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 40만 원인데, 그러면 뭐야, 30만 원 별 문제 없군요. 그런데 A전자회사
삼성일 가능성이 크죠. 전자회사. 자,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자, 월 1회. 그러니까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강의를 가더라도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월 1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총 3개월간 진행하고 갑천경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사례금의 총액은 270만 원이다. 자, 이건 함정인데, 자, 시간당 요거는 40만 원 기준인데, 이거 기준인데, 자, 이 사람은 이 한 시간당 30만 원이니까 40만 원 안 넘었네. 그렇다면 3시간을 강의하고 그것도 한 번에 3시간을 한 달에만 강의하고 3개월을 거쳤으니까 그러면 뭐 90만 원에다가 3개월이니까 곱하기 3하면 270만 원이네. 맞네. 이런 단순함을 위장한 함정 지문입니다. 자, 요 시행령에 이건 수업 때 아주 중요하고 꼭 알아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행령에 나하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자, 초과하는 월 시간당 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이라는 요 금액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즉 40만 원에 100분의 150이니까 결국은 6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나호에 요 지문에서 보시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3개월간 진행하였다라고 돼 있지만, 바로 나의 1시간을 초과해서 강의하더라도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어떠하다?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1시간당 100분의 150을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시간에 30만 원으로 3시간씩 강의해서 3개월 했다, 이게 아니라 바로 뭐다? 시간에 관계없이, 알겠죠? 시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50을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60만 원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범위를 그 나항에 있는 단서 조항을 놓쳤을 경우에 3시간, 그래서 1시간에 30만 원이니까 곱하기 3, 그리고 3개월간 맞네, 난 계산을 참 잘했어. 아닙니다. 알겠죠? 이 경찰학에서 이런 문제들이 예전처럼 뭐 시간 곱하기 해가지고 총 몇 시간입니까? 이런 문제, 이런 추접한 문제 안 낸다고 했죠?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알겠죠? 출제풀이 바뀌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젊은 교수들이라서 이 출제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올드한 문제들을 제발 좀 버리세요. 그런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단서 조항에 의해서 함정을 봤던 문제고, B. 자, 3번에 B자동차 회사. 현대겠죠. 현대로 갑시다.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으로 약속받은 경무관은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외부 강의 명세자 기관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렇죠? 서면 신고는 10일 이내, 10일로 합니다. 여기다가 보완 신고 같은 경우는 며칠입니까? 5일이고, 그리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일, 요거죠. 10일, 5일, 1. 이걸로 숫자적인 부분을 건들고 있죠. 바로 밑에 4번의 함정을 같이 파고 있습니다. 4번 같이 넘어가 보죠. 자, 사단법인 시학회가 주관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경감이, 자,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이겁니다. 초과 사례금이에요. 초과 사례금은 자, 받은 사실 앞날로부터 2일, 그렇죠? 초과 사례금은 2일, 기본적으로는 10일, 보완식으로 5일, 초과 사례금 2일,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10일, 5일, 3, 2일 이렇게 해서 팩트 총 정리할 때, 테마 정리할 때 했던 것처럼 딱 요건 묶어서 같이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됐습니다. 8번 갑니다.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인권보호규칙, 자,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이 문제 같은 경우 제 기본 강의, 지금 8월에 들어와 있는 기본 강의에 어제 제 수업을 들었던 기본 강의 참석하는 초시생들은 이거 엄청 강조했는데 거기서 포인트로 알려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네, 맞추실 거고, 당연히 재시생이라든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 인권규칙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직위원회 위원으로서 요 명칭 주의하라고 했는데 드디어 시험에 제가 의도한 대로 딱 들어와 있죠. 경찰청은 청문감사 아니고 경찰청은 감사관이고 시도청이 어떻습니까? 청문감사 인권담당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자,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3차례만, 아니 3차례씩이나 연임, 이런 거 없습니다. 두 번. 자,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는 각 분기 의뢰다. 이건 파이널 특강에서 제가
주기별로 잘라가지고 주의하세요라고 한번 특강 때도 그대로 적중했던 내용인데, 시도청하고 바로 들어와 있는 이 경찰청은 다르죠. 경찰청은 어떠한다? 매월 시도청이 분기 1개월이냐 3개월이냐 요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자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 때 이렇게까지는 강조했었는데 그대로 들어왔죠. 네. 자, 그래서 틀렸고. 자, 4번에 특강했던 것들은 자료로 동영상 가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딱 보시면 바로 이거였군 하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위원이 될 수 없다. 3년 맞습니다. 자, 8번 가보죠. 적극적 행정. 이 적극 행정이 지금 행정부의 굉장히 큰 이슈고, 이건 시사적인 문제로서 최신 사항으로 들어온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수업엔 당연히 전제를 하고 수업 때 강조했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면책제도까지 가보죠. 문제로 1. 적극행정 운영 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그 행위에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는다. 규정 그대로고, 경찰청에 이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경찰청 및 소속 공무원 및 산하 임직원 적용 범위죠. 그럼 1번, 2번은 사실 규정들이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자, 3번.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정에 5조 1항 3호의 요건일 경우에 자체 감사한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그리고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 없을 것, 요 두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중대, 고의 중대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면책제도 예외가 바로 이런 사적 이해관계라든가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적극행정 운영 규정. 자, 이 조항 자체. 자, 누구든지 공무원을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 그냥 뜬금없이 그냥 쓱 집어넣은 거죠. 적극행정의 단위는 각 기관별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걸 모든 걸 전부 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한다고 우리나라 19개 부처가 다 그쪽으로 갈까? 아닙니다. 각 기관별로입니다. 그래서 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한 소극행정신고센터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가 소극행정센터로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소극행정신고센터가 별도로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냥 뜬금없이 출전이 끼워 넣습니다. 자, 10번 가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이 바로 교수들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문제의 경찰학의 변화를 주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기존에 현직자들이 내는 그런 스타일과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경찰활동, 자, 바로 이 커뮤니티 폴리싱, 폴리싱 개념을 제가 수업 때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폴리싱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이게 아니고, 자, 발생하는 시점에 집중적 배치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집중 배치 개념이 아니라 이 지역 경찰 활동이라는 것은 크게 전통적인 경찰 활동과 대비해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는 커뮤니티 폴리싱이라는 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경찰 활동은 사후 진압적 관점이고, 지역 경찰 활동의 개념은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사전적이고 예방적이고 순찰. 그래서 스콜릭 같은 경우도 순찰해야 된다. 스콜릭이라는 학자가 순찰해야 된다.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예 4가지 특징을 딱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전통적인 아주 집권화되는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간다면, 지역사회는 분권적 개념에서 시민들의 참여까지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범인의 검거율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죠. 하지만 지역 경찰 활동은 아니죠. 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조적인데, 이 대조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커뮤니티 폴리싱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순찰 위주로,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위주로, 그리고 이렇게 분산분권된 거에다 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부 개혁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목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민의 참여, 그렇죠. 그리고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 그리고 경찰은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공적 주체들은 물론 이런 사적 주체와도 파트너십. 파트너십 뭐예요? 파트너십 바로 참여가 파트너십입니다. 대등한 협력적 관계. 파트너십을 우리말로 한다면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 유착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협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자,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 예방 활동. 자, 범죄학 해당하는 영역들이 우리 경찰학 순경 범위에는 조금 들어와 있는데 전체 범죄학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지금 톤리와 페닐턴의 이 범죄 예방 전략 유형과 그리고 밑에 사례를 연결해서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 물론 이 페닐턴의 범죄 예방 유형을 다 외우거나 알고 있었다면 참 좋겠지만, 과연 수험생 중에 이런 걸까지 브링트맨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 이 페닝턴까지 알고 있는 수험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이건 출제원이 흔히 이 톤리 거를 모르더라도 가나다에 있는 것과 기억내는 것 사례를 적용해서 추론 형태로 맞출 수 있도록 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단순 두 문자를 그냥 암기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낯설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노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어렵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황할 수는 있겠죠. 바로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경찰에서 앞으로 굉장히 주의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를 보시면은 자, 가나다 서술이 돼 있고 자,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 자, 보기 2를 보시면은 상황적 범죄냐, 지역사회 기반 범죄냐, 그리고 발달적 범죄냐,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냐.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가에서 경찰서 여성 청소년 담당 부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전담, 스쿨폴리스, 학교에 배치되어서 학교 폭력 예방 등의 학교 폭력 관련 예방과 가해 선도 등의 사후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학대 예방 경찰관은 미취학 혹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서 점검하고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학대 위험성을 일으키고 있는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이 예방 중에서도 어딥니까? 바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폴리스부터 시작해서 발달적 범죄 예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접근의 영역이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자, 요건 지역은 지역인데 어떠하더라? 유흥가도 아니고 여성 1인 가구가 딱 몰렸더라. 자, 이건 직감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적인 영역에 접근을 하는데 지역적 상황인데, 그래서 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인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바로 상황적 여건의 상황적 여건을 조성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1인 밀집 지역의 특징, 그리고 뭐 거울 반사경을 장치를 한다든가 뭐 여성 안전 도우미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요 상황적 지역적 특색에 대한 것들을 예방적 차원과 결부시키고 있는 거죠. 상황 접근적 관점입니다. 자, 다를 가볼까요? 다를 가보시면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원. 무관용 뭡니까? 흔히 깨진 유리창처럼 그냥 바로 엄격하게 처벌하여서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위화감 이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던 강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무관용 경찰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 그래서 범죄를 억제하고자 한다. 그래서 무관용 경찰의 처벌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것은 이 지역사회 기반이 아니라 법 집행의 엄격함을 통해 가지고 처벌의 강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확실하고 강력하고 바로바로 즉각적 효율성을 토대로 해서 집행의 주부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바로 네 가지 사례 중에서는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자, 요건 응용해서 이렇게 사례형으로 접근해 가는 거지 단순히 페닝턴의 유형을 외워서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접근해 가는 훈련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출전풀도 바뀌고 경찰의 기존 트렌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거적인 공부를 하고 계시면은 큰일 나겠죠. 네, 2024년 1차를 위해서는 이제는 바꾸고 새롭게 경찰학에 제대로 된 접근을 전공 수준에서 여러분 하고 계셔야 됩니다. 12번에 에쿠아스펠만은 경찰관서에서 문제 제한 경찰 활동 지역 문제 해결에 보다 쉽게 정할 수 있는 바로 사라 모델. 사라 모델도 수업에서 계속 사라 모델 강조했던 건데, 자,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1. 자, 조사, 스캐닝은 일반적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 스캐닝은 뭡니까?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 개인 관련되는 이런 사건을 분류하고 그걸 좀 더 면밀히 스캐닝, 면밀히 조사해가는 거. 여기 바로 첫 단계 스캐닝 단계입니다. 그 다음
분석 단계. 그래서 각종 자료 통계 등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 분석.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애널리시스의 핵심이죠. 스캐닝하고 그다음에 심층적 분석을 하고 그다음 대응 단계. 자,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사회 내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도 할 수 있죠. 협력도 할 수 있고. 다음 평가. 자, 어세스먼트는 과정과 효과 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 과정 평가와 효과 평가는 굉장히 학문적 용어입니다. 실제는 알겠죠?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연구자들이 하는 기본적인 평가 단계들입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문제 해결 과정과 완료를 통하여 각 단계가 지속적 순환.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제가 수업 때 체계적 관점에서 순환이라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시켜준다. 이게 스캐닝 모형이 사라 모형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4번에서 딱 서술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자, 한국 경찰서입니다. 우리 보통 경찰서 하면 거의 뭐 갑오경장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갑오개혁부터 쭉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번 2차 시험에는 특징적으로 비교 경찰 문제가 안 들어왔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경찰 차를 문제가 한 문제뿐이라는 이런 좀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비교 경찰 문제 하나, 그리고 역사 파트가 한 두 문제 정도 더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출제는 이렇게 냈군요. 이번 출전들은 여러분 참고로 굉장히 좀 영한, 그러니까 기존의 올드한 교수가 아니라 새로 신진으로 분류되는 이런 젊은 교수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경찰에게 다시 말하자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현재 순으로 바르게 나라는 것은 했는데, 사이버 대응센터. 자, 사이버 하면은 2000년을 떠올리려고 했죠. 2000년. 이제 뭐 밀레니엄 버그도 나타나고 있고, 네, 이런 2000년. 서비스 현장, 이거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1998년.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이고, 경찰법, 이거는 기본이죠. 경찰법 91년, 1991년. 제주 2006년이죠. 제주 특별자치도. 자, 순서대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판례까지 고려했을 때 1.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에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건 전형적인 부당결부 금지에 대한 정의죠. 자, 정의라면, 자, 오셔서 2번.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부당결부 금지 이 원리가 우리 지금 행정기본법에, 즉 불문법의 성문법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행정기본법 13조 기본서에도 넣어드렸고 수업 때 강조했던 건데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근거가 없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거 판례입니다. 사업자에게 주택계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무관한 관련이 없는 토지 기부 체납. 토지 기부 체납은 전형적인 부관 문제죠. 주된 행정행위에 따라붙는 요런 종된 행위, 이걸 우리가 부관이라는 개념에서 했죠. 그래서 주택사업 승인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기부 체납이라는 개념으로서 요거를 했는데, 자, 문제는 지금 판례가 요 기부 체납이 전혀 관련이 없다. 자, 가보죠. 관련이 없는 토지에 기부 체납하도록 하고 있고 부관을 붙였다. 그러면 기부 체납 토지가액의 그 주택계획사업의 100분의 1 상당한 금액을 불과하고 그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다가 지방자장이 업무착오로 기부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 협조 요청을 보내자 그때서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 자, 요 케이스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100분의 1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부관에 붙였는데 하자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보면 부관의 하자를 놨다면 그 부관은 당연 무효이다. 자, 당연 무효다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부관에 붙였는데 판례는 뭐다? 이럴 경우에는 이 기부 체납 붙인 이 부관 자체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부관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부관의 하자가 이게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이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요게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요겁니다. 뒷부분의 설명을 당연 무효이다. 이렇게 했죠.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요건데 있다. 말을 딱 비틀었죠. 틀렸고.
4번입니다. 갑이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주치 술 먹은 상태에서 100이랑 125cc의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운전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소형을 취소한 것은 갑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것이 있다. 자, 이 복수운전 면허에 따른 것들인데 일탈 남용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자 지금 이 문제된 게 주치 상태에서 100이랑 120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이 갑이 갖고 있던 운전면허가 갑이 운전면허를 뭘 갖고 있었냐면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대형 그리고 1종 보통, 1종 특수, 대형 구간까지, 1종 특수까지, 대형 구간. 자 이거죠. 우리가 운전면허 구조를 본다면 1종 대형 면허를 갖고 있으면은 이름 보통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밑에 이륜차 운전면허증을 별도 안 받더라도 당연히 운전할 수 있죠. 포괄 관계 있는 거죠. 포섭 관계.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음주운전이 된 건 이건데 요 이륜차에 대한 음주운전을 취소하기 위해서 이거까지 취소하는 것 이게 왜 타당하냐? 요게 이제 이 사람이 이의제기한 거죠. 소송을 건 건데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더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복수운전 면허사에 포함 관계 있기 때문에 요걸 운전하려면 이 1종 대형만 있으면 당연히 2종 2륜은 없더라도 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종 대형 면허까지 같이 취소하는 건 일탈 남용이 아니다. 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없더라도 저는 일탈 남용한 것이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아니고 함께 취소해도 된다. 판례가 이렇게 나왔던 대법원 판례죠. 예. 운전면허에 포함 관계만 딱 알면 되는 판례입니다. 뭐 1종은 어떻고 대형은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알겠죠? 여기에 핵심적 포인트를 뒀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기본법입니다. 자, 행정기본법. 요런 행정기본법을 직접적 다이렉트로 물었는데 지금 이번 시험에서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어떤 경찰 행정법 파트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일반 행정법에 좀 더 가까운 문제들이 좀 더 들어왔다. 이것도 좀 특이한 현상들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다고요. 뭐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 우리가 안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봐야 되지만 자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 나이. 우리 지금 만 나이 때문에 이 법 개정했던 이제부터 만 나이. 전 국민 한 살씩 젊어졌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시사적인 가장 최근 스타일의 문제가 들어왔죠. 자, 두 번째, 산입하지 않고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을 의도하는 공익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공익이 크지 않아야 된다고? 뭔 소리? 여러분, 공익과 사익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공익이 더 커야죠. 공익이 크지 않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경향과 바로 원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자, 3번에 행정처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한 시스템,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AI적 기술까지 포함하여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다. 그렇죠. 이건 행정기본법 20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죠. 이런 건 확인만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자, 4번 가보죠.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예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는 권한행사 기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한행사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정당한 사유 그래서 권한행사 아니 된다. 바로 신뢰보호 관련되는데 그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단서조항을 딱 빼버렸죠. 지금 요 단서를 위로 딱 끌어올려서 문제를 냈죠. 그런 경우에도 틀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하다. 아니해야 되는 거죠. 자, 16번 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임 위탁, 자 위임, 대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본적 이론에서 구별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찰행정법 영역을 어디까지 경찰행정법으로 잡냐는 그 영역은 굉장히 좀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본적 법체계에서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리고 경찰행정법 기본적 작용으로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봐둬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외에 자칫 보면은 시험 직전에 이렇게 막 행정법 정역을 고민하셔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죠. 안 나오잖아. 알겠죠? 행정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학을 하는 것도 행정법을 하는 것도 경찰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학에 맞는 내용을 하셔야죠.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100점이 200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마시고 할 것만 잘 하셔도 충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위임위탁에 관한 것들은 보셔야 되는데 위임과 대리는 다르죠. 위임은 위임청이 수임청에게 권한의 일부를 떼어줌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일부를 위임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주체로서 시행하는 구조죠. 법적 책임도 지게 될 것이고 수임청이 위임청과 수임청의 관계. 이건 대리랑 다르죠. 대리는 권한의 일부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위임을 물었는데 위임에서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에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조직적으로 본다면 행사 주체가 그 밑에 있는 즉 보조기관이라고 부르죠. 학문적으로 보조기관이라든가 하부에다 주는 겁니다. 이걸 아예 다른 행정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과 보조기관에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 주체가 틀렸죠. 다른 행정기관이 아니라 보조기관이라든가 하급 행정기관에다 이게 위임의 전제입니다. 네. 두 번째,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의 수임수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 정지 가능하고 행정위원회장은 3번 권한을 위임위탁할 때는 위임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수탁기관에 대해서 수임수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심처리를 통보한다. 이 교육과 지심처리 통보 이건 조문에서 확인했던 사항이고 수임수탁 사무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부당한 것과 위법이라는 개념은 다르죠. 부당하다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요 개념과 위법은 법을 어겼다.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법. 요건 아예 개념이 됩니다. 특히 위법은 거의 사법적 판단이고 부당은 행정적 판단의 영역에 그치는 거죠. 요 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법성 판단은 이런 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법 판단과 달리 이런 정책적 고려도 포함되고 위임 및 위탁 기관이 그 사무 처리에 관해 일반적 지휘 감독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수탁 사무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본다. 그렇죠. 바로 이 대전제가 바로 보조기관과 하급 행정기관에다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네. 자, 17번.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입니다. 판례. 자, 판례. 우리는 스피드하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기출을. 알겠죠? 기출은 이미 확정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건데. 자,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 이런 건 헷갈릴 필요 없죠. 처분이죠. 자,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근데 그것도 변상금. 자, 처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분류 체계로 본다면,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그중에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이 나눌 텐데,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명. 이 하명의 내용 중에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부가 처분이에요. 그럼 행정행위인데 너 돈 내 이거죠. 뭐 세금 부과 처분이나 변상금 부과 처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돈 내라. 급부 하명이 되는 겁니다. 급부 하명. 그럼 급부 하명인데 이걸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 생각할 사법상의 법률행위 계약과는 다른 거죠. 처분에 의해서 돈 내라고 위에서 권력적인 작용에 의해서 돈 내라고 부과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사법상 계약에 대등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네, 틀렸죠. 사법상 법률행위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법상 법률행위로 갔었다면 차라리 이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부와 처분의 소송 구조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런 건 당사자 소송으로 가버립니다. 항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송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구경찰은 국가공무법이나 지방공무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자, 청구경찰에 대한 특징이었죠. 원천징수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 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판례, 원천징수에 대한 판례.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판례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케이스죠. 퇴학처분은 국립대학이라서 그렇죠. 사립이 아니에요.
국립이니까 국립서울대 케이스였는데 바로 이것은 행정처분이다. 맞습니다. 퇴학이니까 권리 의무행위를 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행정 내부적 절차에서 그쳤던 건 아니다 이겁니다. 퇴학이니까 그랬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출석 정지라든가 이러한 것이었으면 달라졌습니다. 예, 국립대학이고 퇴학. 그래서 처분으로 인정했죠. 퇴학 처분.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케이스는 나중에 이제 시간상 경과에 따라서 권리 이익이 있는 염려까지도 확장됐던 케이스인데 자, 우선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18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을 하는 법률상에서 국가수사본부장 보통 경찰청장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이걸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교수들이 꼼꼼하게 이번엔 국수본부장까지 한번 건드려봤죠. 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바로 국자법 16조 조항의 1, 2, 3 쫙 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확인적 팩트적 점검이죠. 자 본부장의 계급, 치안, 정감 총감은 큰일 나겠죠. 당연히 정감이죠. 정감. 그리고 국수본부장이 정감의 위치를 차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넘버 2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 내용은 3년은 동일합니다. 3년. 그리고 될 수 없고 국수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을 때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해임 건의가 아니라 뭘랍니까? 탄핵소추. 탄핵소추. 결정 아니에요. 탄핵 심판 어디서 합니까? 헌재에서는 탄핵 소추가 일어난 거죠. 탄핵 소추 틀렸습니다. 그래서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 중임할 수 없다. 네, 경찰청장과 똑같이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죠. 19번 자 징계입니다. 징계. 공무원의 피징계인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자의 재량이 맡겨진 것이고 자 징계 재량.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 행사로 한 징계 처분의 사회통합상 현장의 타당성을 이뤄 징계권자에 맡긴 재량을 남용. 결론 남용입니다. 남용이라든가 일탈 이런 것들은 이제 위법성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2번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지금 이 2번 문제는 성희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임이에요. 본질이 해임. 우리 징계 중에서 중징계 중에서 그 중징계 그 중에서도 해임과 파면이 제일 강력하죠. 경징계와 중징계 중에서 중징계 그 중에서도 바로 강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해임과 파면. 중요한 점은 해임과 파면이 강등이라든가 정직과 다른 점은 여기서부터는 아예 신분관계가 아웃돼 버리죠.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해임과 파면일 경우에 자 이거 아주 주의하세요라고 수업 때 아주 강조했었는데 일반 공무원은 해임일 경우에 3년 파면일 경우에 5년 내 요 제한 기간을 둡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은 어떻다고 했죠? 일반 공무원 달리 해임이든 파면이든 다시 경찰로 온다 못 온다? 못 옵니다. 그냥 잡 아웃시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해임과 파면을 갖고 아주 강력한 점이죠. 경찰 징계에서. 요걸 건드렸죠. 그래서 지금 성희롱이 아니라 해임 받았어요. 근데 3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온다? 이건 일반 공무원 이야기고 경찰은 안 됩니다. 해임, 파면. 다시 임용 불가죠. 3번.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요건 중요한 기간이죠. 체크하셔야 되고 징계 의결을 나누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30일 이내 연기. 네. 징계위원 4번에 징계위원회 징계 등 의결하였을 때 지체 없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이 되고 4번 하면 안 됩니다. 정본이에요. 정본. 징계는 만큼 굉장히 엄중한 절차라서 정본입니다. 4번을 전달하다 이러면 안 되고 정본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조항이라더라도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본 강의와 기출 그리고 컬에서 강조했던 사항만 정확하게 보시면은 시험 지문에 거의 그들을 사용하는 거죠. 아무거나 막 넣지는 않습니다. 네. 출제에도 기본적 상식이 있는 거죠. 네. 자, 20번. 자, 경찰권 발동의 근거 관계입니다. 자, 일반 수권 조항이라 자, 일반 수권 조항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학설적 논쟁가 있죠. 부정설도 있고 긍정설도 있고 어쨌든 자, 경찰권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느냐. 개괄적 수권 조항.
자, 바로 경직법 5조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관한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관의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작의 불합리하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의 직무의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게 된다. 네, 우리 법이 갖고 있는 좀 특징적 요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제법 2조에 따른 각 직무 수행에 따른 민형사치인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변호인 선점 등의 소송에 필요한 지원. 그래서 요즘 이 경찰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해주고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되고. 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 이건 이제 근거법이 뭐냐 우리가 경직법이라든가 국자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은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와 있는 사생활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디서 보는 겁니까? 경찰 복무규정. 복무규정인데요. 대통령이 복무규정이죠. 복무규정 10조에 사생활 불가침이라는 개념이 딱 민사관계 간섭 불가석 요 조항이 딱 들어있는 거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죠. 경찰학 문제 전형적인 이 근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틀렸습니다. 21번 이 문제는 팩트 경찰학 수업 들으신 분은 반갑게 맞춰야죠. 오 땡큐죠 이거. 자 부관은 삐리리인 경우에 자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이는 종된규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한다면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관이 붙겠죠. 그런데 이 부관 중에서도 부담이 있고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고 수정 부담도 있고 철회권 유보도 있고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도 있고 네, 해석 강의니까 이렇게 좀 날려서 적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부담은 꼭 기억하세요라고 아주 강조했죠. 이 부담은 별개로 쟁송 가능하고 주된 행정행위와 별도로도 소송 제기 가능하면서 별도로 다툴 수도 있죠. 효과도. 자, 이 부담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부관 중에서 부담.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독립쟁송. 자,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걸 문장은 뭐예요?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쟁송이 될 수. 그러면 부관 중에 요거는 독립쟁송 가능하구나 이겁니다. 부정으로 딱 서술을 해놨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즉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취소 가능성 바로 이러한 것들 갖고 있는 것들은 전체 부관 중에 부담. 이거 정말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네. 자, 22번 의무형 확보 수단입니다. 자, 1.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시입니다. 자, 개정됐습니다.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재판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하게 된대. 그러면 이제 기준이 바로 행위시냐 바로 재판시냐 이런 기준이 나왔겠죠. 그래서 개정 법률이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 행위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주지 않는 이상은 재판시 법률을 적용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네. 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자,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 자, 통고 처분은 절차가 굉장히 특징적이었죠. 그 사항인데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 양까지 원칙적으로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이건 통고 처분. 이건 돈 내면 끝. 바로 이런 논리를 쓴다고 했죠. 세 번째. 피고인의 즉결 심판에 대해서 제출한 정식 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되어 있어 위 서류 작성자 본인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거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있지 않다면 재판 정식 재판 부적합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굳이 형식적인 약간의 흠결 그러니까 뭐 도장이 약간 빠졌다든가 이런 거 괜찮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질을 따르는 거지 이 형식적 이용권에 의해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기재법에 따르면 고의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조항적 내용 그대로죠. 맞습니다. 4번 같은 지문들은 팩트 경찰학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보셨을 문장이라서 큰 문제는 없었을 거고 어려움은 없었을 거고 자 23번
경직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직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가 확인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출석하여 사유, 일시, 이유가 뭐냐, 언제냐, 장소는 어떠냐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 자, 됐고 유실물. 자, 그다음 2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자, 위해성 장비 종류. 위해성 장비는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죠. 위해성 장비. 자, 위해성 장비를 신규 도입하고자 할 때 이건 주체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수준, 청장 수준에서 신규 도입할 때 어떻게 한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안전성 검사를 받고 안전성 검사를 받고 이걸 어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위해성 장비 도입의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절차죠. 그러면 이렇게까지나 강조하고 있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보고하고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이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대통령령이죠. 대통령. 이건 아주 중요한 사유로 있습니다. 대통령. 아무데나 무슨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것들은 대통령령으로만 해야 됩니다. 대통령. 알겠죠?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 행안부령 틀렸습니다. 3번 직무집행법 11조 2의 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보상이 확정된 우리 공권에서 이런 거 확정이 없습니다. 네, 안 날로부터 3년 언제? 발생한 날. 안 날이냐? 사실관계 발생한 날이냐?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년 5년. 손을 쥐어줘. 틀렸고 경직법 2조에 따른 범위. 자, 이게 이제 생수해경 정회교 해서 경직법 2조의 임무사항은 꼭 외워야 될 필수 암기죠. 이건 암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테러 경보 발령 대테러 작전 수행 이건 없죠. 요건 없고 뭐가 들어 있습니까? 3호에 보면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러 경보 발령 이건 틀렸습니다.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이게 3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틀렸군요. 24번 문제 가보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경직법상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판례까지 고려한다면 경찰병력이 대집행, 형정 대집행 직후에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에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을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즉 소극적이지 하지 말라 이거죠. 예방을 위한 행상 즉시 강제로서의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핵심 판례로서 들어왔던 판례입니다. 21년도 판례인데 바로 거기에 해당했던 판례 내용이고 자, 이번에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행하려지고 하거나 행하려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 자,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자, 요건이 다 갖춰졌죠.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여 진압하기 위하여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등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선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일 때는 자, 여기입니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한다 보면 어때? 기속으로 해야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다죠. 우리가 해야 한다와 기속과 재량의 구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에 경찰관은 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때 자,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런 주관성의 판단 이렇게 의존시키는 기준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알겠죠? 평균인의 관점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 신체에 중요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만 저기 꼭 형사처벌의 대상만 그리고 또 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만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제지의 적법 위에 제지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객관적으로 다뤄져야 되겠죠. 객관적 판단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됩니다. 또 판례 지문을 그대로 지문으로 활용한 케이스고 4번에
경직법 1조 2항에서 경찰관의 직무권은 그 직무 권한에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행사돼야 되고, 자, 여기까지 괜찮은데 비례 원칙을 명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 행정에서 헌법상의 과소보호가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이죠. 과잉금지. 예?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겁니다. 과소보호 금지가 아니라.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걷는 게 조금 범위적 측면에서는 약간 한 발짝, 한 반발짝 정도 나간 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문제에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참고 자료로서는 봐뒀어야 될 법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정의인데,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세 번째,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장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고, 네 번째, 자, 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알 수 없다. 이건 익명처리가 아니라 정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게 바로 가명처리입니다. 가명처리. 우리 익명처리 이건 신문적 용어고, 알겠죠? 가명처리입니다. 특정 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다. 이게 가명처리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25번은 조금 논외적인 문제였죠. 네, 이 정도로 조금 실제에서는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자, 26번 심판법입니다. 심판도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올 것들이 그대로 나와서 너무 당연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맞출 수밖에 없은 팩트 경찰 투데이에서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자, 대통령의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는 우리가 행정심판은 행정부적 작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바로 이 규정적인 적용 범위에서 즉 3조 2항에서 이렇게 별도 규정을 딱 두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두 번째, 취소 심판은 당사자의 신청하여 행정처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 우리가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어떤 게 있죠? 취소 심판이 있고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고 또 의무이행 심판이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 이건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소송에서 이게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소송구제 아주 특징점이라고 아주 강조했었죠. 바로 이걸 문제낸 겁니다. 지금 이건 취소 심판이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라? 의무이행 심판이죠. 의무이행 심판 규정이에요. 틀렸습니다. 3번,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라. 말로서. 아니,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말로서?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를 말로 해야 된다고 했죠. 구두로도. 알겠죠? 하지만 이 신청이라든가 심판 같은 소송 이런 것들은 다 문서입니다. 문서. 말로 안 됩니다. 4번,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보건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제기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걸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전제가 있죠. 요 4번이 설명하고 있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데도 인용하지 않고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뭐 한다? 그러면 인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 뒤에 서술 보시면은 인정하는 것이 심판 청구를 인정하면서 그 심판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해버리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사정재결. 사정재결. 이 사정재결, 사정심판 시험에 꼭 나오니까 보세요, 보세요라고 매번 강조하고 파이널 정리해서도 특강에서 강조했죠. 야, 이 사정재결 제 강의를 들었으면 이걸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나온다라고 정말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정의 그대로.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파트든 행정 파트든 절대 두려워하거나 뭐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정확한 경찰학적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죠. 지금. 자, 2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퇴수당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의 미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퇴수당 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자, 여기 공법상 법률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행정소송에. 자, 항고소송이 있고 그 항고소송 구조가
항고 소송이 있고 여기에 이제 취소 소송이 있고 무효등 확인 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당사자 소송이 있죠. 당사자. 네, 이것은 권리 주체의 대등성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전형적인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그 외에 뭐 민정소송, 기관소송도 있지만 그건 우리 법칙에서 논외로 뺄 거니까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을 묻고 있는 거죠. 권리 주체의 대등성. 네, 이런 것들입니다. 처분이라든가 행정행위를 전제한 게 아니죠, 지금.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분업의 원리. 28번 문제, 29번 이런 건 반가운 문제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수업 시간 했던 내용 포인트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강조했던 게 그대로 다 적중돼 있죠, 지금. 자, 분업의 원리는 가급적 한 사람의 돈의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특정 분야의 업무를 전문화. 그렇죠. 이런 전문화가 들어온 거고,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계층화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의 직무상의 지휘 감독 관계에 있도록 한다. 계층. 조정과 통일.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자, 네 번째. 통솔 범위 원리.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을 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를 의미하고, 문의는 뭐라고 했죠? 이걸 제1의 원리가 조정의 원리라고 했죠. 우리 기본서에도 딱 넣어놨던 사항인데 그냥 지문에도 넣어놨죠. 문의가 제1의 원리라는 건 조정의 원리입니다. 조정의 원리. 이름 문제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서 혼동을 겪으셨다 한다면 이건 좀 기본적 학습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업 때 아주 강조했던 것들이 그대로 시험 포인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학은 경찰학 강의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게 이번 2차에서 난이도 높아졌지만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자, 29번. 자, 내용이론입니다. 자, 이거 내용이론과 동기부여에서 제가 뭘 구분하라고 했죠? 내용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과정이론이 있고, 이 두 개를 꼭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따당 내줬죠. 그건 그냥 땡큐하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메슬로우 욕구 단계 5단계, 맥그리거 XY, 그리고 포터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이건 뭐였다? 과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브룸의 VIP론, VI 이론, 그리고 아담스 형평성 이론, 그리고 포터롤러의 이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정 이론이죠. 학습 이론과 더불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내용 이론입니다. 팩트 경찰학에 바로 진가가 이런 것에 딱딱 들어오고 있죠. 자, 3번, 30번. 예산입니다. 야, 이 문제는, 자, 보세요. 연기준 예산제도는 전조예산을 기준하여 점정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할 때 생기는 폐단을 시한다. 그래서 뭐한다? 감축관리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두 번째,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의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어디에 답니까? 품목별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 연기준 예산의 특징을 그대로 앞에 주어만 슬쩍 바꿔서 넣은 겁니다. 완전 뭐 장난 이런 거 그냥 페이크도 아니죠. 장난이죠. 네, 틀렸고. 3번. 자, 계획 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따르는 것이지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 자, 플래닝, 영어로 플래닝, 사업 구조와 프로그래밍, 그리고 예산, 버지팅을 연계시키는 시스템적 예산 제도이다.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감동하셔야 됩니다. 왜? 제 팩트 경찰 기본서에 있는 서술한 것 그대로 문장 그대로 들어있죠. 아마 경찰학처에서 어디든 이렇게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이라는 개념으로 이 계획 예산을 설명할 곳이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팩트 경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출제원의 제 책을 보고 뺏겼다고 해도 됩니다. 이건. 네. 자, 4번 준예산. 이거는 규정이죠. 법적 규정이니까 새로운 회계연도 대기실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도 예산에 준하여. 그렇습니다. 준하여. 네.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경찰학이 드디어 마구잡이를 푸는 과목이고 대충해서 돌린 과목이 아니라 전공적 이해를 토대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걸 안 해버리는 순간 시험장에서 이번처럼 어려운데 평가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학을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제대로 변화시켜서 적절히 대응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팩트 경찰입니다. 네. 자, 31번 경찰 장비 관리 규칙상 무기 탄약 관리입니다. 자, 이거 규칙 사항인데 1. 간이 무기고란 인력 기관별 무기 측정 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 공용 화기를 집중 관리하는데
간이 무고? 아니죠. 이건 뭡니까? 집중 무기고죠. 간이 무기가 아니고. 정의가 틀렸고 2번, 3번, 4번. 자, 이것은 확인해 두시고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휴대한자가 형사사건 조사 대상으로 된 자에는 즉시 대한 무기를 회수해야 된다. 그렇죠? 요 강제 회수 대상과 임의 회수 대상은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연습했던 사항이니까 볼 수 있습니다. 32번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비밀보호. 자, 1. 각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 관리 기록부를 작성을 해두는데, 자, 다만 2급이 아니라 뭐였다? 1급. 1급 이상이 항상 분리시켜서 따로 그리고 국정원장과 관련된다고 했죠. 1급입니다. 1급. 2급. 바로 틀렸습니다. 이것도 수업에서 아주 강조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각 기관의 장은 비밀 문서의 접수, 발송, 복제, 열람 등의 반출에 통해서 작성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장은 연 2회, 그렇죠. 2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2회. 4번 됐고. 자, 33번 가보겠습니다. 경찰 감찰 규칙이죠. 감찰 규칙이 뭐 단골 규정이니까 꼭 봐둬야 될 건데 감찰이란 복무기한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의를 내렸고 이번에 감찰 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해 감찰관 보직 후에 몇 년? 이건 3년이 아니라 2년. 2년별로 적정. 그렇죠? 적격 심사를 해야 됩니다. 2년이면 2년. 자, 3번. 의무 위반에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를 집중 점검할 수 있고 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에 의하여 감찰 대상이 될 때는 당연히 직무에서 제척돼야죠. 본인 거리가 제척. 네. 34번입니다. 이제 강론인데 지역경찰 요번에 강론 문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적정한 7문제 정도까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자 지역경찰 조직운영 규칙으로서 1. 경찰청장. 자 지역경찰 조르면 기본적으로 지역경찰에 대해서는 자 지역경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는 어디? 시도청장이 요 설치에 대한 걸 갖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 경찰서장이 요걸 구별하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경찰청장이 아니라 이건 시도청장입니다. 시도청장. 이번에 순찰팀은 범죄 예방 순찰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 조치 현장 순찰. 자 3번 지역경찰관서장은 운영. 제가 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고 했죠? 서장이, 경찰서장이. 서장이 하는 거예요. 지역경찰관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서장이. 자, 그리고 4번에 지역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 23조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이거죠. 방문민원의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처리. 이게 뭐라고 했죠? 바로 두 문자로 방문 중요 시방 중요. 그래서 이건 상황 근무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는 행정 근무가 아니라 행정근무와 상황 근무 중에 상황 근무 이런 건 강론에 해당하는 딱 필수 교수로 암기만 해버리면 끝납니다. 이건 단순 암기예요. 이런 건 모든 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단한 것들만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규정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 35번에 자 아청법, 자, 아청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 청소년이란 몇 살? 19살. 19세 요 기준이었고 위계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네, 이것도 특징적이었고 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이러한 욕망, 수침,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이런 참여하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거자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신분, 비공개 수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특징적이었죠. 자, 그럼 하나 더. 4번.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신분 이전 수사를 할 때 신분을 정하기 위하여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가 가능하지만 아청 성착취를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요거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단서 조항에다가 규정으로서 1, 2, 3, 4, 5호 딱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죠? 그래야만 신분 비공개 수사가 될 거니까. 네. 아청에 대해서 신분 비공개 수사가 좀 특징적이라서 문제를 물었던 것 같고 자 36번은 이번에는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입니다. 자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
35번보다 36번은 너무 좀 일반적인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긴급 임시 조치하고 그냥 임시 조치하고는 구별을 하니까. 알겠죠? 자, 이 긴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피해 아동에 대해서 주거로부터 격퇴, 퇴거, 격리. 자, 요 격리. 그다음 이번에 관서, 경찰 관서의 유치 또는 구치소의 유치. 이건 뭐죠? 임시 조치죠. 긴급 조치하고 임시 조치하고 다르죠. 네. 과정도 다르고. 그래서 긴급 조치냐. 요런 격리, 그리고 100m 전기통신 100m 접근 금지, 전기통신량 접근 금지 요 세 가지고 그 외가 임시 조치죠. 임시 조치. 요거는 가정폭력과도 유사죠. 가정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자, 그래서 2번이고 37번 도로교통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판례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자, 주차 금지되는 곳이 어디?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5m인데 어디죠? 공사장 가장자리 5m,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이렇게 해서 5m까지.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죠. 뭐다? 도로교통 30조에서 긴급 자동차는 예외. 긴급 자동차는 바로 뭐다? 주차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를 둔다. 이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긴급 자동차는 빠지니까. 틀렸죠. 자, 이번에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23조의 끼어들기. 그렇죠. 긴급 자동차는 속압기 이렇게 해가지고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에서 예외. 정차량 5분 맞습니다. 5분. 자, 4번이 판례입니다. 물로 입안을 헹굴기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은 0.5 이상의 술을 취한 상태 운전에 놨다고 꼭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건 뭐냐면 알코올에 대해서 이 호흡 측정기이기 때문입니다. 호흡 측정기라서, 음주 측정기가 호흡 측정기라서 이 기준에 의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 판례였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꼭 봐야 될 필수적 판례입니다. 네, 자 38번 가보죠. 38번. 자, 국민보호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우리 강론에 나오는 이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주 예외적인 문제로 나왔었죠. 네, 방지법인데. 일반적으로 테러방지법. 그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할 때는 골고루 촘촘히 다 해둬야 되는 거고 꼭 이게 나오니까 나오고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편향되게 보시면 이런 의외 문제 당황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가보죠. 테러방지법 1번 여권법 17조 1항에 따른 단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지역을 방문 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한 생명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테러방지법 16조의 특별 위로금을 지문화시켰는데 자, 여권법 모른다 하더라도 딱 내용 보시면은 외교부 장관 허가 받지 그러니까 말해서 가지 말라는 곳까지 굳이 가서 테러의 어떤 피해를 받았다. 이것까지 특별 위로금을 지급해 줄까? 아닙니다. 아예 이런 경우는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테러방지법 1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두 번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란 이건 국제형사기구가 아니라 어디죠? 유엔. 이거는 우리가 기출에서도 그렇고 파이널 정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유엔이 기준이 된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 자 3번에 대테러 활동을 추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 네, 한 명을 둔다. 이건 테러방지법 7조에 있는 인권보호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런 조문형 문제들은 이것은 한번 조문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두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맞고 자 4번에 테러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명예 피해. 자, 이게 문제입니다. 명예 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계간접은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자, 테러방지법 15조 1항의 내용을 구조화시킨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생명, 신체, 재산, 명예가 빠져야죠. 명예를 테러로 아닙니다. 명예는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집시법입니다. 기억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서장이 합니까? 질서유지를 서장이 명해요? 아니죠. 주체자. 기억 틀렸고 니은에
집회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하는 헌법 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완전 판례죠. 판례 조문을 쭉 그려놨는데, 그래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 보호 범위에 벗어나 개체가 허용되지 않고 집회 시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요 집회 신고에 대해서 판례를 들었고, 대거세. 관할 경찰서장은 5개 집회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 교반대로부터 신고하면 바로 접수증 주는 건데, 보안에 대해서 어때? 24시간, 숫자 장난이죠. 이건 필수 암기입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12시간이 24시간이지 24에서 48시간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리얼의 집시법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그러한 참석하여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 방해를 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히 하거나 현장에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의 모두 당연히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판례죠. 네, 이런 판례들은 그냥 확인만 하고 계셔도 될 판례였습니다. 자, 40번. 이 문제도 조금 한번 틀려보세요라고 낸 문제입니다. 전체에서 본다면 이 40번 문제 정도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하셨을 문제인데, 자, 그래서 경찰서 규칙과 범죄수사 규칙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입니다. 1. 경찰관은 대한민국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 안전을 해양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있었을 때 수사를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이거 뭐 꼭 규칙을 모르더라도 당연하겠죠. 3번 사법경찰관은, 자, 여기입니다. 소파협정 관련들은 주한미 합중국 군대 구성원 외국인 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 자, 요 주체 범위까지 맞아요. 구성원, 군무원, 가족, 초청계약자, 그리고 범죄사건을 인지하고 고소고발을 수리할 때는 7일, 네, 숫자도 괜찮아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 사건 통보서, 별지로 첨부된 수사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게, 사법경찰관이 미군 당국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검사에게 합니다. 우리 검사에게. 알겠죠? 요게 이제 특별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규칙상에서 우리 검사에게 통보하는 거지 사법경찰에서 바로 미군 당국, 이런 다이렉트 구조가 아니라고. 그렇죠? 틀렸고. 디테일해 보지 않으면 이런 3번은 함정이 빠지기 쉽죠. 4번에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속하는 외국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 자, 보고하고 지시받고, 다만 현행범 항상 예외죠. 이럴 때는 체포 급하게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네. 내용상으로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접근을 잘 안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찰학적 토대로서 접근해 본다면은 요 40번 문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문제였죠. 물론 요 4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 살짝 논의로 들어갔었습니다만 자료로서 볼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이번 2023년 2차 문제는 이렇게 예외적인 문제라든가 약간 벗어난 게 한 문제 정도고, 일반적인 순경 경찰학 범위에서 외 문제들은 거의 다 추론을 한다든가 약간 더 이해적 접근을 하면 볼 수 있는 문제였고, 특징이 전공적 영역을 굉장히 경찰학 전공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전이 현직 교수가 들어간다는 점이 아주 지문사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출 단순 반복해서 막 외우는 방법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문자로 단순 암기하는 거 안 돼요. 알겠죠? 이제 그러한 잘못된 방법을 벗어나셔서 제대로 된 경찰학적 이해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24년 1차 경찰학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팩트경찰학은 응원합니다. 자,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팩트경찰학 자료실을 올려둘 거고, 또 이게 첨부되어 있는 활자화된 자료들을 첨부해가지고 자세하게 해설까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 시험 치신 분 모두 수고했고, 저 또한 바로 급하게 여러분의 해설 아주 스피드하게 해설을 해드렸는데, 이제 경찰학 몸거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경찰학을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팩트 경찰학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